일단 assertiveness로 가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2008년도인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저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에 그거에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중국에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봐온 바로는 중국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계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나라밖에 없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서 미국과 그 외의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벌써 중국에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이 생각하던 거는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우리들이 굉장히 이제 다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미국만은 우리가 아직 못 따라잡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괴스럽게 자괴감을 가지고선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2008년도에 그 세계 금융위기 때는 사실 중국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할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중국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도 이제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거다. 또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앞서갔던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가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보면 사실 그 이후서부터 이제 핵심 이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타광양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도광양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우리가 강대국으로 가면서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네들의 대외 정책 또는 대외 관계에서의 자기네 태도를 좀 바꿔가기 시작했었죠. 이제 그런 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쭉 연이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들어 다시 이제 심각해지는 거는 정치적 변동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5세대 지도부가 쓰고 있는데, 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이 석세션이라고 하는 승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게 또는 보수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음번 차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데올로지컬 경쟁을 하게 될 때 좀 더 컨서버티브하게 얘기해야 자기네들이 좀 더 시키고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중국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서 군부의 역할이 좀 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그 게이츠 국방장관이 있을 때요.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스텔스기를 갖다가 뭐 시험 비행했는데 그걸 후진타고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뭐 디베이트를 했던 거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중국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내에서 군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약간 군사적인 면에서의 좀 팽창이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중국이 기본적으로 보면 빅팀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과거에 1800년대 중반에 이제 아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인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해양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의 파워가 어느 정도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이때 해양 경계 영역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것 같고, 또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보면 다이빙고가 뭐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에 그 뒷배경을 보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가 자기네 땅인데 그것이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히려 보면 좀 전도가 좀 바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좀 강경하게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설티브네스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볼 때는 핵심 이익이 그 대만, 뭐 티벳, 또 신장 이 세 군데에 국한돼 있죠. 그런데 중국의 그 뭐 지도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뭐 약간 실수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남중국해도 우리의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공식적인 발언이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핵심이라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자기네가 퇴보할 수 없는 전면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꼭 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또 그게 공식적인 발언이야 그런 거 아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어떤 저 indirectly 메시지 좀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첫 번째가 제일 가망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에 올라올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그룹의 세대들이 5세대잖아요. 그럼 1세대는 모태동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2세대는 이제 등소평 시대, 3세대는 강택민, 4세대는 후진타오 이렇게 되는데 이 모태동은 이제 제외하고도 2세대의 이 덩샤오핑 시대 때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타광양회를 얘기하면서 그러고 왔던 그 시스템이고 장점이는 사실 그 덩샤오핑의 아류죠. 덩샤오핑으로부터 정책적인 인디펜던스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덩샤오핑의 시스템을 계속 이어왔고 후진타오는 좀 다릅니다. 후진타오와 장점인과의 관계는 약간 그 좀 경쟁적인 관계 또는 갈등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진타오는 장점인으로부터 정책적인 인디펜던스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후진타오 시대 때, 그러니까 강택민 시대 때는 계속해서 리폼 앤 오픈 도어 폴리시를 하면서 계속 성장 위주 또 그 엑스포트 오리엔테이션으로 갔던 반면에 후진타오 때는 이제 과학 발전관 또 뭐 피스풀 라이징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약간 좀 떨어져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리폼 앤 오픈 도어 폴리시 전체적인 주류를 거스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물꼬를 틀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방향을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대외 관계에서 보면은 장점인이 가장 미국에 프렌들리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후진타오는 그거하고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시진핑은 그러면 후진타오와 어떤 관계냐라고 봤을 때는 또 시진핑도 후진타오가 또 그렇게 같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진핑도 후진타오와는 좀 다른 정책적 인디펜던스를 가진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거기서 좀 벗어난 걸로 가지 않겠냐 해서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정책은 좀 다르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지스라는 사람이 후진타오 시대 때는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지스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국제 질서를 그렇게 거스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서 우리가 우리 발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들어서 뭐 컨펌된 건 아니지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진핑 시대에 왕지스와 같은 역할은 옌쉐통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옌쉐통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다 못해서 이제 굉장히 쇼비니스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강하죠. 이제 타광양회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라이징 파워로서 라이징 파워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국제 질서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중국의 위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중국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나타난 건 없지만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서부터 내년 사이에 파워를 이렇게 잡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진핑이 물려받은 대외 관계와 대내 관계는 대내외적인 어떤 환경은 상당히 후진타오 시대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직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그전에는 자기네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중산층들의 어떤 요구가 많아질 것이고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 대외 관계보다는 대내 관계에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기 때문이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시진핑한테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중국이 미국과 좀 동등한 관계로 가고 또 중국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차지하는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딜레마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패시미스틱하게 보는 편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행동과 중국의 행동을 봤을 때 둘이 필연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갈등적인 모습을 보여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또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냐면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는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갈 수 있냐 이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노무현 정부 시대 때는 미국과의 관계를 약간 좀 소원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인 것 같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대 때는 그거와 또 반대로 미국과 굉장히 좋았지만 중국과 좀 안 좋았던 관계고, 그렇다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사실 이 앞에 있는 두 정부의 정책을 좀 섞어서 중간 정도 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죠. 일단 한미동맹을 지금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를 좋게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대한 질문은 한미동맹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그럼 한미동맹을 어느 정도 조금 매니지 한다 그러면 미국이 그걸 용납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힘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은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것, 한미동맹이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실 대북 정책에서 둘이 공조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북한과 워낙 교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교류는 어느 정도 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에서 컴프로마이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대북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틀어지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중국 관계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중국이 이제 점점 자기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필요성, 한미동맹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리서치에 의하면은 중국도 한미동맹을 없애야 된다, 또는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심한 말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또 한미동맹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보고요. 반면에 미국한테 대해서는 또 한중 관계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의 대중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24%입니다. 앞으로 이게 7, 8%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요. 제일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지금 근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17%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인디펜던스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미일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책과 우리의 정책은 좀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스탠스는 나타나고 있죠. 일본하고 미국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취할 때 우린 그거보다 훨씬 더 마일드한 정책을 취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미국한테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자율성을 좀 보호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제가 얘기하기 팔러시 오브 해징이라고 그러는데, 팔러시 오브 해징 가지고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메인테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정책이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좀 더 안정적인 어떤 팔러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 의한 미들파워 리그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국제화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또는 한국을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으로 아이덴티파이 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에서의 한국을 아이덴티파이 할수록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의 현재 상태의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아니 미국은 이제 쇠퇴하고 중국이 이제 라이징 파워가 되니까는 우리가 중국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부상을 하고 미국이 쇠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데이터로 보면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미국이 아직 세계 이제 1위의 경제국가이고 군사적으로 봐도 중국이 미국한테 컴핏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중국이 강대국으로 간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국제 질서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 기간 동안 G2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굉장히 좀 밋밋하고 또 늘 들어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신선한 건 없지만은 그 방향 속에서 우리의 탈출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 사이에서 만약에 하나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제들을 잡아서 각 이슈들을 잡아서 이슈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미 관계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좀 미시적으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 테스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